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영훈입니다. 3주 전에 말씀드렸던 얘기가 달러와 유가 간의 그 역외상관 관계는 지속될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그 달러하고 유가, 이게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었죠. 강달러의 유가 약세, 그리고 약달러의 유가 강세, 이러한 패턴이 수십 년간 지속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좀 바뀌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3주 전에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나니까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기름만 보던 네가 거대 담론 매크로를 뭘 한다고 달러를 이야기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기름만 봤으니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는 아닙니다. 현재 변화된 상황에서 이렇게 될 가능성, 그리고 그 가능성이 좀 더 현실화될 개연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건 꼭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제가 100% 말씀드리는 바는 아닙니다. 한 참고하는 수준 정도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의 복습을 좀 잠깐 하자면요.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거는요, 월간 미국 에너지 무역 수지하고요, 달러 인덱스의 추이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95년 이후 가장 낮았던 시기가 08년 전후인데요. 이 시기 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에너지 무역 수지는 레코드 로우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대의 에너지 무역 수지 적자가 발생을 했고요. 2015년 이후부터는 이게 이제 셰일 오일, 셰일 가스의 영향인 거죠. 에너지 무역 수지 적자 폭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때부터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갔고요. 그리고 21년도 넘어서는 달러, 그러니까 에너지 무역 수지가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상황이 발생이 됐고, 이 시기에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전쟁이라는 이벤트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달러 인덱스가 몇 년 내 2005년 이후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한 103 정도 수준을 일단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과거의 그 역의 콜레이션이 깨졌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드릴 내용은 그런 상황에 대한 변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조금 변화될 가능성은 있겠다. 자, 그러면 현재 원유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사우디는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이번 주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 전에 이제 먼저 좀 큰 흐름에서의 말씀 먼저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미국의 영향력, 지금까지 미국의 에너지를 구입하면서 글로벌 시장, 특히 오펙을 중심으로 한 사우디에 뿌린 돈의 규모는 도대체 얼마일까라고 하는 건데요. 22년 말 기준으로요, 미국이 발행한 국채 발행 잔액은 23조 7천억 달러입니다. 23조 7천억 달러고요. 그 중에 외국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보유한 이 미국 국채 발행액은 7조 3천억 달러예요. 뭐 일본이 한 1조 3천억 달러 가지고 있고요. 뭐 일본, 중국, 영국, 뭐 대충 이러한 순으로 미국의 국채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는 결국에 미국이 갚아야 될 돈이죠. 그들이 나라에서 미국의 달러가 들어간 거고, 그에 반대급부로 국채를 발행한 거니까 결국에 미국의 부채고 결국에 갚아야 될 돈입니다. 이 미국이 발행한 국채가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금액은요, 2002년도에 1조 달러였고요. 06년도에 2조 달러였다가 08년 리만 사태 터지면서 급증을 했고, 그게 이제 최근 작년 말 기준으로는 7조 3천억 달러가 된 거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1971년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이 이 에너지, 오일앤가스를 수입하기 위해서 지출한 총 수입액은요, 순수입액인 거죠. 5조 4천억 달러였습니다. 5조 4천억 달러가 지불이 됐고요. 이 중에 앞서 그래프에서 보셨던 미국의 에너지 무역 수입 적자가 가장 크게 발생했던 시기 08년도 전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5조 4천억 달러가 1970년도부터 2020년까지 에너지 구입을 위해서 지출한 돈인데, 이 5조 4천억 달러 중에서 무려 3조 달러가
2005년과 2014년에 10년간 발생한 일입니다. 그게 지금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무효수지 흑자로 전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국제 발행액을 놓고 보면은 미국의 에너지 구입 자금이 05년도부터 2014년에 3조가 국외로 지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규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우디의 경우를 보면요. 사우디는 기본적으로 원유를 팔아서 돈을 버는 나라고요. 사우디의 환율 리알 같은 경우도 달러에 페그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달러에 거의 고착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우디의 외환 보유액은요, 2014년 하반기 유가가 이제 폭락을 했으니까요. 2014년 기준으로 7,312억 달러 레코드 하이를 찍었다가요. 작년 23년 3월 기준으로 4,133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한 3천억 달러 이상이 감소를 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정부가 지출해야 될 돈이 있는데 그만큼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기존의 보유액에서 이걸 계속 까먹은 거죠. 20년 중반 이후 최근까지 4,500억 달러 미만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유가가 올랐지만 지출도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게다가 사우디는 현재 국가 개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네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초기에 발표된 금액이 5천억 달러 이상 정도로 발표가 됐는데 지금 그보다 더 커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자피라 프로젝트, 이거 가스 프로젝트죠. 이 프로젝트도 지금 1,100억 달러 정도가 지출이 돼야 돼요. 이 두 프로젝트만 합쳐도 6천억 달러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외환 보유고 4,133억 달러는 턱없이 부족한 거고, 이에 따라서 사우디는 유가가 오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최근에 오펙 회의에서 나타난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사우디가 독자적으로 100만 배럴 감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우디가 이 감산을 발표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러시아를 딱 지목해서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만 감산을 지키지 않는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의미의 이야기를 했었죠.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러시아는 전쟁 이후에 원유 생산량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다만 러시아를 출발해서 떠나는 VLCC급 유조선의 그 출항 횟수를 따져보면은 전쟁 전보다 수출량이 더 늘었네라고 하는 판단이 가능할 거고, 결국 그 얘기는 러시아가 감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으로서 사우디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에 따라서 러시아가 원유 생산에 대한 지표를 발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번 오펙회에서는 사우디만 100만 배럴 감산을 발표했습니다. 약간의 엇박자가 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불편한 동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우디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원유 수입 시장이 중국과 인도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과 특히 인도 시장 같은 경우가 러시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우디 입장에서는 즐겁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불편한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자, 어쨌거나 사우디는 유가를 올리기를 강절히 원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은 자금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니즈가 계속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중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위안화를 원화대 그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아직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강달러 유가 약세 상황은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외환 보유고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고간이 감소하는 영향, 그 좋지 않은 영향인 거죠. 이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요. 반면에 약달러 유가 상황, 유가 강세, 약달러 유가 강세 상황, 과거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이 상황은 사우디 내부적으로는 인플레 위험은 존재하지만 고가는 채워지는, 돈은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굳이 이 달러와 유가 간 역의 상관관계가 깨진다면 향후 달러 지출이 많이 발생할 사우디 입장에서는 강달러를 회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원유라고 하는 거는요, 이 원유의 어쩌면 그 존재의 필요성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원유는 무조건 달러로만 표시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는 뭐 중국과의 관계 문제 속에서 위안화에 대한 뭐 일부 결제 가능성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사우디가 중국에 지출해야 될 위안화의 금액에 대한 위안화 결제 또는 위안화로 받는 원유에 대해서 일정 부분 네팅 거래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구조 변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페트로 달러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황, 그러니까 미국이 에너지 수출이 계속 늘어야지만 미국의 에너지 무역 수지도 양해, 그러니까 플러스 흑자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LNG 프로젝트를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게 주로 어디에서 나오는 LNG냐라고 하면요. 텍사스 퍼미안에서 나오는 LNG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의 가스 가격을 헨리허브 가스 가격이라고들 많이 보시는데요. 이 퍼미안에서 나오는 가스 가격은 와하 프라이스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가격을 보고 있는데 와하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가끔 마이너스 가격을 찍기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지난 4월 달에 마이너스 가격을 한번 찍기도 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뿌릴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에서 천연가스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지역은 오데오 아래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펜실베니아 주 쪽이 주로 가스가 많이 생산되는데요. 여기는 가스만 생산이 됩니다. 원유는 거의 생산이 안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 두 번째로 셰일가스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 방금 말씀드렸던 텍사스 퍼미안 인근 지역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요. 원유가 하루에 570만 배럴 정도 생산이 되는데요. 가스 같은 경우도 400만 배럴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400만 배럴이라고 하는 가스를 처리할 현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LNG 프로젝트들이 현재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건설 중인 LNG 액화 설비가요. 5,160만 톤이고요. 그 비드 단계가 끝난 프로젝트가 1억 7,500만 톤입니다. 이게 다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절반 정도만 완공되어 수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천연가스 MMBtu 8불 기준으로 약 470억 달러의 추가적인 수출 금액이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작년도 미국 에너지 무역 수지 흑자가 376억 달러였거든요. 거의 800억 달러 이상의 돈이 미국으로 더 들어오게 된 효과가 발생이 된다. 그리고 미국 퍼미안 지역에서의 LNG 수출이 퍼미안에서 생산된 와하가스를 중심으로 한 이 가스 잉여량이 LNG 수출로 전환되었을 때 미국의 원유 생산도 같이 증가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현재 미국 텍사스 코퍼스 크리스티 항 인근 주변에 수심이 되게 낮기 때문에 VLCC급 유조선 접안이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걸프 쪽에다가 해상 터미널을 지어서 대형 유조선이 바로 원유를 실어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젝트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미국은 결국 향후에 가스 수출, LNG 수출 분명히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뒤이어서 원유 수출도 증가할 가능성 매우 커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넘어야 될 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DUC, 그러니까 뚫어는 놨지만 아직 생산 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DUC 이전의 개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이거는 결국 장기적으로 생산량 증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이슈와 맞물리는 건데요. 신규로 뚫은 유전과 기존 유전과의 생산량의 갭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신규 유전 같은 경우에는 초기 생산량이 엄청 많다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기존 유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레거시 필드라고 하는데 이 레거시 필드의 생산 감소량이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DUC가 늘어야 되는 문제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2주 전에 엑슨모빌의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새로운 프래킹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 유전, 그러니까 레거시 유전의 원유 생산량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2주 전에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미국의 원유 생산량도 DUC랑 별개의 문제로 향후에 늘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엑슨모빌의 CEO가 이야기를 해준 거죠.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요. 사우디는 현재 페트로달러를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우디는 앞으로 네온 프로젝트라든가 자피라 프로젝트 등을 감안했을 때 지출해야 될 달러의 규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6천억 달러, 이 두 프로젝트는 6천억 달러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달러를 계속 써야 되는 입장인데 강달러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미국의 LNG 프로젝트 등을 감안하고 그 해상 터미널에 대한 투자권까지 감안하게 되면 미국의 가스 수출, LNG 수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원유 생산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에너지 무역 수지 흑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달러를 뿌리는 현상에서 외국의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달러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유가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달러 간의 기존에 있었던 그런 관계는 깨져나가는 그림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